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영하 15도, 16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충돌, 여권 진영으로서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양쪽 다 한 번걸음씩 물러나면서 확전은 자제되는 모양이지만 봉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여권 지지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충돌, 다행히 양쪽 한 발 다 물러서면서 확전은 자제됐지만 봉합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입니다. 이 충돌 두 사람에게도 꽤 충격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까운 참모에게 가장 믿었던 후배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며 심경을 토로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건섭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말 사퇴가 윤석열 대통령 뜻이 맞냐라고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 꽤나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로.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한 총선 앞 정면 충돌, 여권 전체에선 이러다 공멸한다라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심경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 관련 입장은 변한 적이 없다라고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양새. 김 여사 문제는 양보하지 못한다는 대통령, 내 입장은 변화 없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 내밀한 이야기, 오늘 저희 채널A와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인,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 요구 어려운 관계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는데 그 위증 공범이 이 대표를 보는 게 괴롭다라고 심경을 전해줬습니다. 검찰은 한편 법정에서 통화 녹음 파일, 문제의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이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잔뜩 부풀린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49제, 조선일보 14면입니다. 이젠 반려동물 49제까지 지낸다. 전용 법당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제사 지내는 세상이다 라며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 말미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라는 씁쓸함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 용어인데요. 오늘은 이겁니다. 뉴햄프셔 법칙. 미국으로 가보죠. 트럼프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뉴햄프셔의 법칙도 꽤나 미국 정가에선 이게 관심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두 차례 경선인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관례입니다. 한 사람이 이 두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건데 트럼프의 기세는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수은주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오늘 아침입니다. 강추위를 뚫고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돌직구에 돌아오셨습니다. 문체부 차관과 인수위 대변인, KBS 기자 출신의 박성규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당의 김효은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현 전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누구보다 가까운 이 두 사람의 충돌, 여권 전체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대로 이 두 사람의 충돌로 인한 충격과 안타까움, 서운함 등을 주변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심경들 오늘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참모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 가장 가깝고 아끼는 후배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충돌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무한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과연 봉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통령실로부터 요구받은 사퇴를 거절하면서 어제 출근길에 이렇게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죠.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가만히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다른 의원들이 나의 거취는 총선 이후까지다라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대위원장실과 국회 저희 출입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 입장이 나오면 바로 생방송으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권 지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충격과 안타까움 못지않게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 대통령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대로 이 두 사람의 충돌이 충격적이고 일종의 상처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함께 보시죠. 주변 참모에게 가장 아끼던 사람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급했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윤 대통령의 심경이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심경일 셈인데요. 무언가 그 전날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밀어붙이는 그런 내용과는 사뭇 온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참모들에 의해서 전해진 거와 윤 대통령 본인의 직접 심경과는 조금의 거리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다라는 표현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라며 이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참담하고 안타깝다라는 심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좌천대에 있는 후배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때의 그 장면도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첫 번째 수해 방문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우리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신뢰를 줄곧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신뢰라는 관계가 적절해 보입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 내 후배, 가장 아끼던 내 후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장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의 어떤 표현보다는 인간적인. 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리고 정을 나눠왔던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 그런 데서 나오는 좀 어떤 회한 같은 게 좀 느껴지죠. 대통령도 사람이니까는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런 일을 했다면은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당의 여당의 비상대표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뭐냐면은 이제는 두 분의 관계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아닌 공적인 관계로 만날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그게 뭐냐면 당과 청와대라고 하는 두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의 관계인데 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의 후진적인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것 가운데 하나였던 당청관계, 수직적인 당청관계가 전환되는 그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는 수직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것을 지켜봅니다. 조금 전에 그께서 여당이 경악했다고 얘기했고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국민도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관계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정치 발전을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어떤 역할 분할의 관계를 가는 하나의 계기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선을 그었나 싶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솔직한 심경으로 보여집니다. 김 여사에 대한 입장 차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문제만큼 양보할 수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변화 없다. 어제 이 양측의 충돌 이후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극명합니다. 좁혀질 것 같지 않은 입장 차이, 이걸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경으로 비춰지는데 검사하셨잖아요. 검찰에 오래 몸담으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죠. 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은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부장, 차장, 검사장, 이제 상사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상사가 나를 상당히 소중하게 아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나가면요, 저도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승진하고 좋은 데 가면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상사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은 검찰에 어떻게 승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운명이 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반적인 상명하복의 어떤 상사와 밑에 검사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주 끈끈한 예. 그리고 굉장히 운명을 같이 했잖아요. 좌천도 같이 당하고 엄청나게 핍박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로매진 형제보다도 더 가까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동훈 검사는 비대위원장이 됐거든요. 이제 데리고 있는 직원이 아니에요. 이제 대등한 한 여당의 대표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워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한 사람을 정말 들었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충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가 저런 소리를 대통령에게 했느냐?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저 말을 한 사람은 충신이 아닐 거다. 그렇죠. 제가 간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어요. 하지만 충신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하는데 저는 볼 때는 비대위원장 아주 잘 썼어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안 썼으면 이 총선에 저는 돌파구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좀 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말을 하는 충실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현실 인식이라는 게 뭐냐. 사실요. 야당이랄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감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상당히 보수층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가 사실이고 뭐가 아니든 간에. 그러면 비록 이제 본인의 뭐 안사람이고 집사람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건 맞죠. 포용하는 게 맞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현실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과 가장 가깝고 본인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걸 묻어두고 이건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굉장히 직언을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를 좀 취재해 봤는데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두 사람이 선명하지만 동시에 윤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서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발언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였는데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오죽하면 선을 그었겠는가라는 이 발언에서 대통령실과 여권 모두에서 봉합의 여지를 봤습니다. 이건 여전히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저 후배가 내가 저리 아끼는 저 후배가 이렇게 나에게 선을 그었겠는가라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이 왜 선을 그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해석들이 양쪽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이 갈등 봉합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두 가지 전망인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 A, 두 사람 모두 이 문제 관련해서 양보할 기미가 없어서 봉합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등을 두고 양쪽이 모두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B,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이 발언들을 보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 C, 친윤 의원들이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극한 분열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친윤 의원들이 윤리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소한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봉합이 쉽지 않다. 그런데 또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 D,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잘 봉합해 가면 된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참모들 사이에 차분히 풀어가면 되는 문제다. 라며 봉합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여권 관계자 E, 확실한 건 양쪽 모두 확전되면 총선에서 공멸한다라는 문제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봉합의 여지는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하고 양보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공멸한다라는 문제 의식과 위기 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위기와 기회의 가능성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셈입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네. 이낙연 신당의 대변인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우리 김효은 대변인을 주변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평가하는 어떤 신뢰 관계일까도 좀 궁금하고 이 문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주말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희한한 주말 드라마 한 편을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K드라마 수준이 높다더니 지금 용산에서까지 이런 드라마를 쓰고 있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궁중암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벌어지는 게 궁중암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대통령의 저런 발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사적인 그런 얘기겠죠? 아니면 저게 다 의도된 발언들인지.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충돌을 놓고도 아니다, 서로 약속하고 지금 뭐 짜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렇게 진실 논란에 빠지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합을 하겠죠. 지금 보세요. 한동훈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로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5번째 당대표인 셈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가 없습니다. 봉합을 하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봉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봉합이 될까요? 왜? 문제의 핵심,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한테 김건희 여사는 성역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절대 봉합이 불가하고요. 과연 총선 때까지 어떤 식으로도 봉합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는 이제 완전히 떨어졌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성기 대변인님, 야당에서는 뭐 지금처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그 친윤계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목,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인데 앞서서 이제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충신과 그렇지 않은 신하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만약에 친윤 의원 혹은 내가 친윤이요라는 의원들이 윤리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소한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면 글쎄요. 과연 그런 행동이 대통령을 위한 걸까? 비대위원장을 위한 걸까? 아니면 뭐를 위한 걸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야당을 위한 거죠. 야당을 위한 거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수직적인 당청 관계가 이제는 수평적으로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들이 정치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느닷없이 막 폭풍처럼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수사,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일종의 어떤 얼굴 표정과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디테일한 것도 기술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련되지 못한 거 맞죠. 그러나 이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앞으로 국정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5년만 하고 국민이 그 정부에 주었던 신뢰를 거둬서 지금 국민의힘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에 이러다가 나라 정말 들어먹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까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아는 게 뭐냐면은 선거에서 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까지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즉 우리 어디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거 있죠. 중한 게 뭔데? 중한 게 뭔데를 잘 그렇죠. 안다. 중한 게 뭔지 잘 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봉합이 됩니다. 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친윤 의원들이 보이는 강경한 반응들은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구애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대적으로
밀려서 소외되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 속에서 지금 내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봉합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은 국민의힘 희망 없다고 봐야죠. 윤리위 제소 등을 언급하는 건 야당 도와주는 꼴이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럼요. 한 가지 박순규 전 차관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만 더 붙일까요?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원들이 또 국민들까지 같이 뽑았던 대표 두 사람이 그 안에 물러났어요.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뒤에 들어선 비상 운영 체제나 어떤 과도기 체제까지 대표까지 포함하면은 전부 7명이 물러난 걸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그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도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럴 수 없죠. 그런가 하면 3인 회동의 후일담도 취재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사퇴 요구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매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취재한 이관섭 비서실장, 윤재욱 원내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사퇴 요구가 나왔다던 그 3인 회동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러 만난 게 아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만났던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먼저 물어보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이 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관섭 실장이 현재 상태로는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뜻이다. 라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양쪽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셈이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퇴를 먼저 요구하려고 간 자리는 아니었다. 말하다 보니 사퇴라는 게 나왔다라는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김광삼 변호사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아꼈던 만큼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고 애정어리게 굉장히 잘 따랐던 관계라는 걸 잘 알잖아요.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정말 대통령 뜻이냐? 그렇죠. 충격 받았겠죠. 아니 윤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플 정도의 어떤 안 아플 정도의 후배라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은 그에 못지않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밑에 비서실장 통해서 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만둬라.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믿기죠. 근데 저 이제 구성을 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보면 지금 이관섭 실장 얘기는 그만두라는 얘기를 처음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 않고 뭐 사천, 김경률과 비대위원과 관련 사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서실장이요. 말을 뱅뱅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신다. 그리고 지지를 철회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차마 사퇴 얘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은 뭐예요? 완전 직진 가는 스타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통령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퇴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퇴하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단호하게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딱 전달한 거죠. 그래서 저 3자 회동 자체가 어떻게 해서 외부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용 친윤의 핵심적인 친이라고 분류되는 이용 의원이 텔레그램 단체 카톡방에 올려 그렇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뭔가 이걸 밖으로 내보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좀 현재 위치를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저 사건이 터지고부터 아침 일찍부터 방송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패널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패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론 자체는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뭔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저런 요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봉합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봉합하겠죠. 봉합하지 않으면 이제 둘 다 죽는 거고 여권이랄지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생길 겁니다. 그걸 뭐 서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봉합을 하고 아무튼 총선에 이제 매진을 해야겠죠. 서재현 부대변인, 약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화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 그리고 거기에 제3자 윤재욱 원내대표도 껴있는 상태에서 전원 형태로 오가다 보니까 같은 표현이라도 받아들이는 온도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은 게 이 장면을 두고도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이 뭐냐라고 재차 물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그 대통령 뜻이 뭔데요? 대통령 뜻이 뭔데요? 라고 사퇴라는 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어서 이건석 비서실장이 부지불식간 사퇴라고 나왔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각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일종의 충격인 거죠. 그게 정말 대통령 뜻입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일종의 어떤 개인적인 충격일 수도 있는데 양쪽 사이에 대리인이 지금 껴있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여권 관계자와 또 대통령실 일각의 해석이기도 하거든요. 네. 서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송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후배, 검찰의 수사 대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공천 관련해서 언급한 것도 해도 2년 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때 수사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인터뷰 그 자료 화면에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퇴 요구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 위치에 대한 거 그리고 우려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니고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당무 개입이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검찰께서 수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되고요. 특히 주 5일 근무에서 일요일인데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일요일 날 오전 오후 만나서 이런 회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면 이분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혹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본인이 참모로서 자율적으로 움직였는지는 차량 일지라든지 동선에 대해서도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하시거나 혹은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를 해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의 의중인지 혹은 비서실장의 참모로서의 본인의 참모로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인지도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이게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진실 공방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의미의 뜻이긴 합니다만 수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의 뜻이니까 같겠죠. 그래서 뭐 비서실장의 동선까지 취재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3인 회동 때 이런 대화가 나눴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이관석 비서실장은 일단 사천 논란이 외부에서 일고 있고 경선 룰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했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을 이끄는 건 나다라는 메시지를 밝혔다라고 하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상황을 대처하자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이러시면 곤란하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어떤 맥락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라는 걸 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보도에서도 이관석 실장이 지금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라고 말했다는 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말했다는 건지 주체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런 대화도 나눴다. 이런 대화도 오고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그 3자 회동에 굉장히 어느 한순간은 감정이 격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 유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창환님. 네네. 이 또한 전원이죠. 그죠? 전원인데 상당히 좀 저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결과가 좀 나온 거죠. 그죠? 사퇴 후까지 있었으니까 스타일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전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비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벌어졌던 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예. 그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 추미애 장관을 올려놓고 지금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리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좀 놓으면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진행되는 상황의 어떤 흐름 같은 건 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물러나라고 압박을 하고 또는 손발을 다 잘라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막아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러날 수 없고 내 임기까지는 가야 되겠다고 국민을 보고 가겠다고 버텼던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너무 비슷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람에 있어서 또 조직에 있어서 경험만큼 분명한 진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뭐가 경험이 있냐면은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 때예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옥새 파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때 당시 상황이죠. 여권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여당 새누리당이죠. 당시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180석 얘기가 나오고 200석 얘기가 막 나올 때요. 그래서 누굴 갖다 내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쳤죠. 그 와중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부산으로 그냥 뭐 옥새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파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빚어졌냐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지지층들이 동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중간지대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던 많은 중간지대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여당이 아닌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한석을 졌어요. 18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야권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지금의 여권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서운할 수 있죠. 강한 스타일 만나서 사실은 강한 사람이 본인이 강자의 아래 직원의 입장에서 또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강한 소신을 피력할 때는 느끼지 못하던 것을 본인이 윗자리에 가가지고 그런 부하들 만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해본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이 아닐까 싶은데 현재 대통령의 감정 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최고 책임자 나라의 어떤 간판이라는 얼굴이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한동훈이라는 개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문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선택해야죠. 선택은 뭐냐면 이제 공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야죠. 공적인 인정하고 가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풀릴 것이라고 보고 풀려야 하고 아까 김광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단속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흥미로운 분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입장 차이와 개인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이 혼재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흥미로운 분석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유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라며 한 비대위원장을 지금 약간 몰아가는 굉장히 코너로 몰려하는 이른바 친윤 세력이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인 장동혁 의원이 이런 친윤 의원들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사퇴론, 단톡방 올려 여론 형성, 바람직하지 못하다. 친윤계 이용 의원 등을 딱 겨눈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을 돕는 것도 아니고 여당을 돕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비판인데요. 김관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충신 얘기하셨고 간신이라는 말씀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충신이 아니면 관신이죠. 관신 아니에요. 근데요, 이용은이 비례대표 초선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혼자 결정해서 저거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친윤 그룹과 관련된 중진들로 얘기가 다 됐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파장이 큰 걸 올린 것 다 자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이용 의원이 잘못했다? 그건 명백히 잘못한 거죠. 그걸 왜 당내에서 해결하고 정말 외부에서 모르게 해결할 걸 왜 이걸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마치 뭐 지지자를 모으는 것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철회를 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려와야 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요. 댓글 단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이 딱 2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어떤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어떠냐를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전에 좀 김기현 대표 때가 틀리죠. 그때 김기현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초선들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한 60명이 하고 연판장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다 하더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찾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제일 간신 중에 저는 간신이라고. 간신 중에 간신이다. 그렇죠. 핵심 간신입니다. 그 사람이. 핵관입니까? 핵관. 그렇죠. 핵관이죠. 핵관. 왜 자꾸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준석 대표 때하고 좀 다르죠. 이준석 대표는 성비율할지 여러 가지 진짜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리 제소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사천 관련돼서 그 당시도 뭐 다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준 것도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뭔 부모를 시키기 위해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걸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뭐 윤리에 제소한다? 아니면 뭐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제가 대잡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대선 거머쥐었잖아요. 약간 물론 똑같죠. 같은 여건 아닙니까? 그런데 너 물러나라. 옛날에 문 대통령 때도 물러나라는 시그널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안 물러났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누굴 통해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물러나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당했던 어떤 그러한 뭐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인식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잘 봉합을 해야 하고 총선 승리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대권을 할지 여러 가지 정책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건 맞지만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심경을 살펴보면 인간적인 신뢰와 인간적인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는 봉합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문제는 입장차입니다. 입장차. 공적으로 입장 차이가 현저하다는 겁니다. 뭐에 관한 명품백 사과를 둔 입장차. 대통령 주변에서는요. 사과를 한다고 사안이 정리되지 않는다. 사과하면 오히려 야당의 확진을 빌미를 줄 뿐이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서는요. 이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사과하면 된다. 사과하고 넘어가면 된다. 라는 입장 차이가 현저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주변인들에게 사과는 불가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변인들에게 사과 불가로운 글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품백 논란 사과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에 불리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김 여사가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여러 곳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효은 대변인님, 여사의 이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난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라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저런 입장을 표명하겠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과가 불가하다. 이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금기를 깨트린 김경률 비대위원장이랄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센 공격을 받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다른 태도를 보였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대선 때부터 있었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비선 논란이랄지 정말 어떤 국정의 2인자가 아니냐, 뭐 파트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개인적으로 명품 가방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2달 동안 뭉갰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과 불가하다라고 맞서고 있고요.
본질이 이건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권력 투쟁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만났다는 아까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한동훈,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새 삼각의 지금 권력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본질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 본질은 권력 투쟁이고, 그러면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지금 증폭이 될 거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거를 내 개인적인 문제로 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내 배우자의 문제다,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민생이 다 망가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 몰라?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저는 기본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사의 이 메시지 서지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과 여당 그 입장차가 있는데 입장차가 그 중간 국민과의 입장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것이 외국인에게서 받은 국가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하면 국고횡령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몰카 공작이라고 하고 있고, 어떤 전 최고위원은 피해자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선물이라고 해요. 피해자의 반대는 가해자인데 그런 가해자에게 감사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뭐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이 몰카 공작이면 설명을 하고 뭐 사과나 해명이나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의견 입장차가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두 분이서 계속 갈등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품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냐고 하시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명 아닌 궤변을 늘어놓으시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로 주가해서 수익받은 23억은 대통령께서 결혼하기 전이라면 그건 결혼을 위한 축의금이라고 또 궤변 아닌 궤변을 할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품백이 정말로 국고라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해서 목록을 내시고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두 어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 여사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사과하면 총선의 악재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 친윤계 의원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과는 입장 차이가 현저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요.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국민들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이 실체는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 공작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양측의 문제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거친 언행이었습니다.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공천 등등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퇴를 거절하셨다는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뭐 그렇게 예. 친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뭐 그런 하셨다고 예. 이 대통령실에서는 마포을 지역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불만을 제기한 거죠. 주변 참모들에게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게 부정입찰 아니냐. 이런 식이면 대통령을 뒷배삼아 당의 주인인 것처럼 줄 세우게 한다는 소문이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법을 잘 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마포울, 원희룡 개항을 출마 속에 당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했다는 겁니다. 모두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철규, 친윤계, 인재영입 위원장도 사전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원희룡 케이스는 왜 사천 이야기를 안 하냐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이 사천 논란 네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조금 전에 사과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군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정치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일종의 서툰 표현 방식. 분명히 좀 서툴었죠. 오해받을 소지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저도 선거 준비를 해봤던 경험을 가진 입장에서 저렇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한 위치를 가진 분이 누군가 후보를 내세워서 손을 들어주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좀 불안 요인이죠.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의 뜻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표현의 서툼이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건 아니었는데 이것도 또 공개 경선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더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청와대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을 촉발시키는 하나 요인을 좀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국민도 잘 몰라요.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면 두 가지로 기억을 해요. 사치와 퇴폐. 이른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가장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국민들이 지목하는 어떤 혁명의 당위성을 제공한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김건희 여사를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과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돼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얘기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과 다른 얘기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인, 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다시 한번 깨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얘기는 제가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걱정하고 있는 사과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서 그래서 선거가 어려워질 것이다. 걱정 당연히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게 돼서 국민의 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현실 인식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 없게 돼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눈을 돌린다고 없어질 문제,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질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고 오지를 못했겠죠. 예.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충돌을 두고 민주당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분열을 두고 민주당에서 내심 내부 분열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있는 반면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좀 약해진다. 한동훈 아바타론이 힘을 잃게 된다. 긴장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또 제3지대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건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른바 약속 대련 프레임을 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국민들이 과연 이 야당이 들고 나온 약속 대련 프레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궁금한데 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여권에서 나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야당은 당무 개입이다라며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짜고 치든 고스톱 국민 속이기 전략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이거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라는 이른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의혹 제기인지 음모론인지에 대한 비판의 논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당무 개입에 대해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며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짜 한동훈 자르기이든 가짜 약속 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을 독대 자리가 아닌 여당 지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을지 의문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화고공무원 중립 위반 행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지.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무 개입 비판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이른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고도로 훈련된 범이다라며 배후론,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약속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좀 궁금합니다. 야당 제3지대와 또 야당 인사 두 분 나오셨는데 앞서 서재현 부대는 이거 짜고 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효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서로 짜고 치는 것도 서로 손발이 맞고 능력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치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일 거다. 예,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촉발된 거는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에 대한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거부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비대위원장을 와서 봤는데 막상 정치도 잘 모르고 글쎄 앞으로 이 당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 핵심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었을 것이고 또 용산에는 또 대통령과 가까운 윤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저는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계기가 돼서 이게 폭발한 것이지 전 치밀하게 짜고 봤다 보이지 않고요.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음모론적 사고인 거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정청래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뭐 할 때마다 다 짜고 치고 합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서부대는 아까 발언 중에 네. 이게 짜고 치고 국민들 앞에 속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분명히 하셨고 정청래 최고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정말 짜고 치는 것처럼 야당에서는 보이십니까? 네, 뭐 야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상식이란 게 이제 사람들은 상식의 어떤 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 상식을 넘어버렸다 보니까 이게 혹시나 약속한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지 이걸 뭐 또 우리가 뭐 또 민주당이 음모론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서로 뭐 약속 대련이니 이런 걸 저희는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도 뭐 약속인지 뭐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인지 그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걸 또 갈등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약속 대련이든 이런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그 과정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뭐 어떻게 보면 또 장관직으로 또 들어간다면 이것도 이제 이게 약속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전에 사전에 모의가 됐다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다른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제3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황 뒤돌로 봤을 때는 그때 참 심각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모론을 펼칠 이유도 없고 본인들께서 스스로 싸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짜고 치는 고스톱 이준석 근대 전 대표도 약속 대련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렇게 무언가 음모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과연 이 건전한 세계관일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싫은 소리 할 일 있으면 전화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지 굳이 이 실장을 보낼 이유가 없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 생각엔 이게 약속 대련이다라는 겁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서지현 부대변인께서 검찰 수사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속 대련인지 아닐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아닌지라는 프레임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야말로 좀 한번 수사를. 아니 그걸 떠나서요. 이준석 대표가 전화할 말 있으면 텔레그램에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한동훈 전화해요. 동훈아, 나 너에 대한 지지 철회했다. 너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전화합니까? 이 중체대한 거 가지고? 아니 이준석 대표가 뭐 하버드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고 뭐 10년 정치를 자기 정치할 만큼 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 얘기 했잖아요. 먼 눈에는 멋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했는데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다 보니까 밖에 있는 세상의 색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색안경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 저렇게 엉터리 상황 판단을 하면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결정을 할 때 또 엉터리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저기까지 갔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잘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당무 개입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당무 개입이 아니거든요. 서로 상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딴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은 한 목소리 한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이율배반적이다. 네. 그거 뭐 탄핵 사유랄지 정치 중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긴장해야 돼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에서 비대위원장 되면서부터 뭔가 판이 좀 달라지고 있고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존재감이 요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립을 잡고 가게 되면 민주당이 이제까지 공격했던 윤 대통령의 아바타,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굉장히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전열을 가다듬고 저 사태를 주시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뭐 당무 개입이랄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요 갈등이 민주당이 그간 줄곧 공격해왔던 한동훈 아바타, 수직적 당청 관계라는 비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흥미롭게 들리는데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 프레임.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실전이다. 약속 대전이 아니라 실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직속 부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놓고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중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21세기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전이다. 박성규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또 뭐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대변인도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막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의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민은 또 여권을 지지하고 있는 여권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위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것을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기획이 됐다.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 쟤들한테 유리한 건데. 저 사람들한테 유리한 건데 이게 뭐지? 지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야당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분석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태는 지나갑니다. 저는 뭐 아까 봉합된다고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지나간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상이 강화될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선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을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권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상황만 지혜롭게 넘기면은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이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야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인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 얘기도 나옵니다. 심평 변호사, 한동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 지지층 환호에 도취한다. 홍준표 시장, 국민과 당원 신뢰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당한다. 이상민 의원, 만약에 한동훈이 사퇴한다면 국민의힘은 풍비박산,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윤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갑론을박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당의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약간 오버한 면이 있다. 공천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천 안 끝났다라는 거죠. 비대위 관계자는 열세 지역에 나가겠다는 영입 인재를 소개해 준 게 무슨 사천이냐? 라며 여전히 강한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한 위원장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김관선 변호사님, 김경률 정도는 사퇴해야 된다는 게 친윤 그 일각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뭐 안 그러면 뭐 윤리위에도 제소할 수 있다. 같은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윤 그룹에서 삐쭉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봉합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뭔가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 정도는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특히 이제 언행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잘못한 거 있죠. 김건희 여사를 말이 왕뚱아내 때 비교한 건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건 너무 오버해도 좀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 정도 사안을 가지고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하게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마포 출마 자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거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뭘 자꾸 뭘 하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제 본인이 옛날에 회계사가 아니에요. 조국 흑수의 저자가 아니고 지금 비대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언행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을 상당히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권에 이제 분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에 본인도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경률 비대위원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을 내쳐버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용비어천가 부르는 사람들만 같이 갈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뭐 적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서로 윤 대통령하고 한 비대위원장이 잘 소통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더 이상 뭐 누구 사퇴해라 뭐 해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오면 안 돼요. 자, 이번엔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 그룹이 친문 그룹을 향해서 불출마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여전히 당의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친명 의원들의 뉴스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이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심장 퀴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은 어디일까요? 인천일까요? 분당일까요? 안동일까요?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친명 의원이 비명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을 선언하면서 이곳은 이재명의 심장이다 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지금까지 내내 서대문 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며 계속 서대문 갑에서 선거운동을 해온 친명 인사입니다. 서대문 갑 출마 포기 하루 만에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로 갔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입니다.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자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입니다.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비례 이수진 의원은 얼마 전까지 서대문 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며 그 지역에서 사실상의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이 비례 이수진 의원의 서대문 갑 공천이 쉽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대문 갑 지역에 불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며 성남은 이 대표의 심장이기 때문에 배신을 한 윤영찬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며 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김여운 대변인님, 심장은 성남이 확실합니까? 근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어디 지역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출마 선언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윤영찬 의원을 비난하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보면서 약간 그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심장인 성남에 나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요. 성남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다. 결국 나의 출마의 이유는 이재명을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이재명의 심장을 지킨다. 그러면 본인은 이재명의 심장인 성남과 이재명을 지키는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논리도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마케팅을 통해서 공천을 받아보려고 하는 찐명 원외 인사들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4년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람이 내가 왜 다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가? 나는 성남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거고요. 이 보세요. 서대문구에서 1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역구 쇼핑도 아니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같은 당의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배신과 분열을 초래하는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성남 중원의 유권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고 80일을 앞두고 총선 80일을 앞두고 본인의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명분 아닌 명분을 가지고 출마를 선언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알기로 이수진 의원은 친명이라기보다는 저는 이해찬 전 대표와 훨씬 가깝게 그 경로로 저는 정치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어떤 지역구 옮겨 다닌다거나 저런 발언 이런 분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또 친명과 반명의 개념은 아니고 저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배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의 입장과 노선이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친명과 비명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그렇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당대표가 아니고 대통령 당선할 때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런 거는 수사적 표현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인 득실 관계에 따라서 언급하는 것이고 예.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대한 평판, 지역을 위해서 어떤 비전 제시 그리고 어떤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의 언어 그런 건 비판할 수 있답니다. 그런다 이해찬계, 친명계, 비명계 이걸로 또 확대 해석하게 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참모였던 분은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재명 대표 불출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불출마하냐 이렇게 확대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만 뭐 비판, 뭐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친명, 반명, 비명의 싸움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그 많은 지역구 중에 하필이면 윤영찬 의원 지역을 꼭 찍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친명 비명 문제는 아니다라는 민주당 서재원 부대변인의 의견. 이게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면 그 많은 지역 중에 서대문구에 활동하다가 왜 딱 이 지역으로 왔겠냐라는 김효은 대변인의 입장 전혀 상충하고 있는데 흥미롭군요. 자, 그렇다면 윤영찬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성남 중원 출마 변화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나는 김대중 전담 기자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온 민주당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선사후사다. 선사후사. 자기만 생각했다.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택배의 수취인, 택배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실로 돼 있습니다. 어떤 택배였을까요? 당대표실로 온 플래카드. 지난 19일 국회 본청 택배실에 윤영찬 출당 플래카드가 이 대표실 당직자에게 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제명, 탈당을 촉구한다라는 플래카드가 택배로 도착했는데 이 국회 본청 택배실에는 여러 의원실에 택배가 도착해 있거든요. 근데 윤영찬의 제명을 촉구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받는 주인공은 바로 당대표실이었습니다. 당대표실 당직자는요. 택배가 잘못 와서 폐기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잘못 왔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 초선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비선 조직이 움직이고 당대표실이 이를 뒤에서 돕고 있는 상황 아니겠냐. 누가 이 대표의 공정성을 신뢰했겠냐. 이게 어떻게 잘못 온 택배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대표실 측은요. 같은 업체에 플래카드 제작을 맡겨서 일어날 뿐이다. 이거 우리한테 올 게 아닌 게 우리한테 왔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수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 부대님 이건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김관선 변호사님 진실 공방인데 이 대표 비서실 측은 이 플래카드가 잘못 왔네. 택배가 잘못 왔네. 그런데 사실 왕왕 살다 보면 택배가 잘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택배 내용이 하필 비명 윤영찬 의원을 제명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플래카드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택배 배달 사고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배달의 민족인데요. 아니, 플래카드가 잘못 배달됐다고 하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송하면 된다. 왜 폐기를 하죠? 지금 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남은 택배를 왜 폐기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약간 법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이 불법 수취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길거리에서 지갑 주면 처벌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점유이탈물 횡령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점유이탈물 횡령. 그건 안 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남의 택배를 폐기한 거잖아요. 그 무슨 죄예요? 남의 택배 폐기하면? 재물손괴죄죠. 재물손괴죄예요.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재물손괴를 범한 거예요. 왜 돌려줘야죠. 잘못 왔으면. 집에 잘못 온 뭐 있으면 다 뭐 못 오면 입습니까? 먹을 거면 다 먹어버려요? 저는 경비실에 반송시킵니다. 반송시키든지 업체에 전화를 해갖고 다시 가져가라는데 왜 폐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아마 저희 플래카드를 제작한 업체가 아마 민주당에서 다 단골로 하는 데일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왜 윤영찬 의원에 대한 그런 뭐 비판 이런 플래카드 하는 업체하고 또 민주당 대표 수수로 단골로 하는 업체가 왜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좀 뭔가 좀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그걸 뭐 폐기했다 이런 것은 뭐 말이 되지 않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경선을 하는데요. 그 경선하는데 짜고 치는 경선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A라는 업체를 딱 들어가 보니까 운동권이 대표예요. 그래서 그 후보가 당에다 이의 신청을 합니다. 아니 A는 이건 당 대표실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바꿔줘라 하고 이제 B라는 또 업체를 바꿔줍니다.
비도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 하는 데단 말이에요. 나중에 5개를 다 보니까 전부 다 운동권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한 업체에다 몰아주고 어떤 서로 상의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정치계는 좀 많이 돼 있다 봅니다. 그래서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변명도 별로 이해가지 않아요. 근데 정말 택배가 잘못 온 걸 수도 있잖아요. 잘못 왔을 수도 있고 한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직자의 뭐 해명이라고 해야 돼요. 설명은 본인이 이제 검찰독재위원회라는 그쪽 이제 업무도 맡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그 혁신행동에 계신 분이 이제 그 택배를 이제 그 현수막을 주문하다 보니 이렇게 이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또 비명에서는 또 비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명을 제거하기 위한 또 음모 아닌 음모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계속 뭐 비명에서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기로는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 사당화기 때문에 사당화라고 하는 그 논리가 맞으면 저렇게 비선을 둘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게 해프닝이지만 사실 이게 총선 8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정말 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면 총선 시스템에 대해 그리고 이제 신뢰에 대한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나 어떤 뭐 해프닝을 떠나서 정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더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소식입니다. 2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 대표가 위증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 위증 공범이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김모 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한 건데 성남 거주하며 회사 운영 중이다. 이 대표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자녀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고통을 호소한다. 이재명 대표 앞에서 진술하는 게 매우 큰 부담이다. 진실 말하기가 좀 두렵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퇴정을 요구했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의문의 이 죽음도 이 김모 씨에게 상당한 위협과 공포로 좀 느껴진다라는 보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잊혀졌죠. 근데 잊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 주변에서 숨져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주변에서 특히 열심히 돕던 사람들. 당연히 돕던 입장에서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지금 저 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된 그분도 피의자죠. 피의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걱정할 만한 일이 우리 형사소송법상에 저렇게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죠. 저분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저는 우리 사회 지도자들 또 이재명 대표 본인 한번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무섭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재판부에서 분리해 줬어요. 분리해 줬습니까? 다행이네요. 의견서를 받아들인 거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증언을 본인이 생각한 대로 소신 있게 사실관계를 증언하기 어렵죠.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 왕왕 저런 경우에 다 분리해서 재판도 받게 하고요. 증언하게 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이러다 정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전망과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경선 과정 중인데 최대의 라이벌인 디센티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가 파죽지세입니다. But I can't ask our supporters to volunteer their time and donate their resources if we don't have a clear path to victory. Accordingly, I am today suspending my campaign. In so doing, he was very gracious and he endorsed me, so I appreciate it. We're going to keep on going, and we're going to fight, and we're going to win. 물론 당내에는 여전히 이 니키 헤일리라는 주자가 있지만 지난 그 아이오와주 코커스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또 다른 대권 주자, 유력 대권 주자인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부가 다시 미국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 이 미국 결과가 선거 결과가 우리 정치에게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뜨거운 소식 한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덜아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덜아방에서 뜨거운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